지금 비트코인이 도저히 AI 주식을 이길 수가 없는 구간이 시작됐다. 그리고 AI 주식은 이성의 회로가 마비된 투자도 용인이 되는, 오히려 국가가 그걸 장려하는 약간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어서 사실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든 뭐든 이제 디지털 자산이 조금 각광받기는 쉽지 않죠. 클래리티 나왔으니까 코인도 가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지금 아마 본회의에 올려질 때까지 적어도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2주 동안은 호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조정이 됐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통과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원 가서 또 하원 통과가 된다. 요 두 번이 아마 상승의 주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굉장히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한 3년, 5년 정도를 봤을 때는 이 시장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대표님, 요즘에 그 코인 관련해서 많이들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 네. 주로 투자자들이 하는 질문이 뭘까요? 뭐 답답하다고 하시던가요? 늦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팔고 국장으로 가야 되냐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직까지 안 가셨나요? 그래요? 네. 그 한 2달 정도 전부터 좀 분산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요. 제가 이제 약간 가뭄에 콩 나듯이 네. 이 방송 저 방송 이렇게 나오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딘가 나와서 계속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한 2월 정도에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도저히 AI 주식을 이길 수가 없는 구간이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코인이 주식을 이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게 사실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그 짜릿한 만큼은 결코 주식이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비트코인 지금 왜 안 움직일까요? 일단요, 그 투자자들이 다 이제 저도 그렇지만 욕심이 그득그득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S&P 500, 뭐 나스닥 할 거 없이 국장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돈을 더 벌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아주 솔직한 얘기로 하면 뭔가 리스크에 대응하는 신경 회로가 이미 약간 대부분 타버린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약간 이 시장에 지금 같이 있는 거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AI가 어쨌든 테마 중엔 제일 강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3자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약간 3개월 주기로 움직이거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즌쯤에 약간 이렇게 긴장합니다. 시장 섹터가 전체가. 그러다가 엔비디아 실적 얼마 전에 나왔죠. 네. 얼마 전에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실적 나왔는데 네. 막 영업이익률이 75% 이상이고 막 엄청 돈 많이 버는 걸로 나왔는데 그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3개월 이제 가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이제 코인을 주로 본 사람 입장에서 주식시장을 보기에 네. 약간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전반적으로는 실적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실적이 나오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게 내러티브에서 상대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AI 주식은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지금 어쨌든 미국이랑 중국이 차기 패권을 놓고 지금 그 산업에 말하자면 최고가 되기 위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 좀 도를 넘는 약간 이성의 이 회로가 마비된 투자도 용인이 되는, 오히려 국가가 그걸 장려하는 약간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어서 사실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든 뭐든 이제 디지털 자산이 조금 각광받기는 쉽지 않죠. 근데 사실 그 24년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기관 자금이 매우 빠른 속도로 들어왔고 모든 자산이 올랐으면 비트코인도 좀 더 사줄 만도 한데 뭐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산들이 다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좀 같이 사주고 ETF도 더 증가할 만한데 비트코인 ETF는 유독 순유출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찍어낸 돈이 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령 최근에 이제 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스페이스X IPO가 정말 너무 무섭다.
네. 저걸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네. 그 돈을 어디서 뺄까? 그럼 AI 주식 잘 나가는 거에서 뺄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나 수익 충분히 봤어 이렇게 뺄 수도 있지만 지금 1년 동안 경험한 게 뭐냐면 가는 애들만 계속 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경험한 투자자들은 야 이거 안 가는 애들을 빼가지고 스페이스X에 한번 넣어볼까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요때 우리가 유동성 흡수 이렇게 흡입 당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저는 그 코인 쪽에서 그 댓글 같은 걸 많이 보면 지금 자산을 봐라. 뭐 다 가지 않았느냐. 뭐 달러 강세, 주식 그리고 뭐 금 다 한 번씩 이렇게 가는데 이제 남은 건 코인밖에 없다. 예, 그냥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논리적으로 타당한 얘기일까요? 그게 이제 언제 좀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오늘 저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얘기할게요. 네. 네. 며칠 전에 클라리티 법안이 미국 은행위원회 상원은행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통과는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공화당이 이 법안을 밀고 있는데 공화당이 수적으로 많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는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그때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비트코인이 꽤 많이 올랐거든요. 몇 퍼센트, 한 3-4% 하루 정도 이렇게 쭉 올랐는데 그걸 벌써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모든 시장이 지금 모멘텀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클라리티 나왔으니까 코인도 가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상임위는 통과했는데 지금 아마 본회의에 올려질 때까지 적어도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2주 동안은 호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언뜻 예측하기로는 만약에 지금 이것도 이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약간 반반인데 클라리티 법안이 상원 통과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원 가서 또 하원 통과가 된다. 요 두 번이 아마 상승의 주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 주신 클래리티 법안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핵심이 뭐고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통과가 다 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얘기를 하면 약간 듣는 분들이 더 헷갈릴 수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 상승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법안이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제 클래리티가 명확하게 만들다라는 뜻인데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하고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각각 디지털 자산의 어떤 부분씩을 지금 규제를 하는데 이게 좀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 네.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요걸 이제 명확하게 구역 정리를 하자. 이게 이제 법안으로 하는 이게 이제 클라리티 법안의 주요 내용이고요. 사실 작년 7월부터 얘기가 돼서 9월 정도에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게 업계의 예상이었는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네. 10개월 정도를 질질 끌게 됐던 이유가 여기에 제3자 플랫폼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이라고 하는 이슈가 갑자기 불거지면서 그거 이자 지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은행 쪽의 입장과 이거 은행 이거 당연히 이자 지급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제3자 플랫폼인데 유통하는 건데 그런 이제 크립토 쪽의 이해관계가 정면을 부딪히면서 사실 통과가 굉장히 늦어졌고요. 결국에 은행이 원하는 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 비트코인 가격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통과가 되면 비트코인 비롯해서 다른 이제 디지털 자산 쪽에도 관심과 뭐 약간의 상승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이자를 안 주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나중에 비트코인에 어떻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비트코인과 지금 말씀하신 클라리티 법안의 어떤 그 주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규제 완화의 대부분이 비트코인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원래 규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뭐랑 상관이 있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얼마나 빠르게 많이 찍어낼 것인가랑 매우 깊은 관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에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 가장 기초가 되는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월가의 기존 금융사들이 움직이는 걸 보아하니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시장에 뛰어들기가 어렵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뛰어드는 게 이렇게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없습니다. 되게 좀 약간 천천히 진행이 되고 네.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한 3천억 달러까지는 비교적 순탄하게 갔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는 3,200억 달러 정도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지금 완만하게 그래프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평탄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빠르게 늘어나는 방법 중에 계기 중에 하나가 클라리티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고 보통은 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에 간접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모멘텀 중심으로 움직인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모멘텀이 참 별로 없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랑 싸우기에는 네. 디지털 자산 시장은 메이저 플레이어 자체가 적으니까 네. 비트코인, 뭐 알트코인들의 종류를 일일이 개인들이 다 알지 못하고 실적 발표가 없기 때문에 모멘텀이 없다면 지금부터 디지털 자산 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변수는 앞으로는 뭘까요? 일단 AI 주식이 부러져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지금 천만 주식 투자자들에게 근데 이거 은혜가 다 멈춰야 된다 돈이- 이런 돈이 가야 말씀이신데요. 되니까. 네. 돈이 가야 되니까 그 말이 맞고요. 네. 요걸 간접적으로 저희가 체험한 게 언제냐면 3월에 전쟁 이란이랑 네. 미국이랑 전쟁했잖아요. 갑자기 전쟁 한 날에는 비트코인이 좀 떨어졌어요. 이게 전쟁이 주말에 일어났거든요. 네. 근데 주말 사이에는 좀 떨어지더니 월요일부터 얘가 막 이상하게 정신을 차려서 한 보름 동안 쭉 올라갔습니다. 그 보름 동안이 전 세계 자산 시장 중에 비트코인 상승률 제일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당황했습니다. 네. 얘가 이게 왜 올라가지? 금도 지금 막 금도 빠질 때였는데요. 엄청 빠질 때인데. 네. 그래서 얘가 왜 올라가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에 저희가 복기를 하면서 분석을 해보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일단 유가가 올라가게 되고 이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AI 주식들의 지금까지 장점으로 작용을 해왔던 실적 발표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유가가 올라가니까 물가도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뭐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요. 그러면 이제 조달 금리도 올라갈 거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당시에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 가까이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사실 반사 특수를 노린 거죠. 그래서 AI 주식이 만약에 부러진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도 당연히 하락이 찾아오겠지만 그 이후에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리는 이 자산군은 아마도 디지털 자산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비트코인만 작년 고점 대비 한 30%에서 40% 정도 조정이 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이미 싸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올해 3월에 일어났던 일이 그때 다시 이제 재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네. 뇌피셜로는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동완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의 그냥 뇌피셜 상상으로는 코인 시장이 이렇게 잠잠한 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한국인 또는 한국인과 유사한 테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투자가 얼마나 디지털 자산 시장에 몰려 있었던 것인가. 이분들이 AI 주식과 한국 시장에 다 복귀하면서 네. 디지털 자산 시장에 투자자 플레이어가 없어졌다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일리가 생각하세요?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비중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거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네. 약간 오래된 통계긴 한데 2023년 기준으로 한국 분들이 그냥 투자를 해도 한국 분들 특징이 고위험 투자를 이제 거리끼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무서워하는데 네. 한국 분들은 이게 더 굉장히 좋아하는. 더 좋아하는 특성이 있어서 이분들은 현물을 하더라도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는 알트코인 투자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 알트코인 투자도 뭔가 변동성이 너무 심심하다. 그러면 이제 선물 거래소 가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십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이제 레버리지 선물 거래소가 바이낸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2023년 통계를 보면 전체 거래량의 한 10% 내외가 한국 사람 거래량인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럼 이제 인구 대비하면 되게 엄청난 겁니다. 아니 저는 아까 전에 그 대표님께서 적정 가격 그러니까 이제 좀 싸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비트코인의 고점 대비 30-40% 정도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지금 가격이 싸졌다라고 하면 주식이면 뭐 밸류라도 평가를 할 텐데 이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좀 책정을 하게 되는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대중 없고요. 다만 이제 여기 정도면
충분히 낮아졌다라고 음.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차트상 좀 도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오늘은 이제 한국 방송이니까 업비트가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통계를 많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입금 평균가라는 지표가 있어요. 예. 업비트 데이터랩이라는 데 가서 보실 수가 있는데 입금 평균가라는 게 말 그대로 외부 지갑에서 업비트 지갑으로 입금이 되는 평균 가격을 말해요. 네. 근데 요 평균가가 거의 바닥입니다. 어떻게 보면 팔고 싶어서 입금이 늘어날 때가 제일 바닥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팔아야겠다. 이거 도저히 이거 답이 없는데라고 하고 고이 잘 모아놨던 이 이더리움을 네. 거래소로 옮기는 그 순간이 사실은 바닥인 거죠. 그런 시그널로 현재가 바닥이라고는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최근에도 한번 그 기준선 밑을 내려갔다 왔거든요. 거기가 어. 정확하게 바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빨리 팔아서 국장해야겠다, 코스피 가자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네.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들어가는 것이 그래도 뭐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더 아래로 내려갈 확률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네요. 글쎄요. 뭐 AI 주식이 부러질 때까지. 사실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네. 전에도 제가 한번 연합뉴스 경제 TV 나와가지고 이 얘기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4만 5천 달러 정도에 있습니다. 그 선이. 그래요. 네, 욕을 드실만 한 레벨이네요. 그래서 떨어진다고 하면 네. 5만 달러까지 떨어져도 사실 그러니까 이 얘기의 취지는 뭐냐면 코인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 그 지표를 볼 줄 아시는 분들 네. 거기까지 내려가더라도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 위의 가격에서는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워낙 등락이 네. 80%도 과거에 대비 그렇죠. 이제 보통 4년 주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주기마다 거길 터치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지만 내려간다 하더라도 놀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가정한다면 더 시장이 커질 거라고 대부분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또 미국 국채 금리는 상당히 높아요. 네. 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국채 금리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시시각각 좀 바뀌어요 상황이. 그래서 그 얘기가 작년부터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먹을 게 없다. 국채 금리라도 좀 높으면 뭐 좀 해볼 수 있는데 거꾸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수익성 굉장히 악화될 거다 이런 네. 얘기. 그리고 이번에 클래리티 법안 하면서 이제 이 유통을 하는 제3의 플랫폼에서도 이자 못 주게 됐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자의 개념으로는 못 주는데 보상의 개념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하면 그 액션을 해줘서 고마워. 약간 이런 형태로는 또 줄 수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최근에 서클이 실적 발표 후에 이제 좀 급등을 해가지고 좀 관심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서클이 무슨 행동을 했냐면 자체 코인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코인 찍어서 판 거죠? 그렇죠. 아크 아크. 말씀이신 거죠. 이게 상장사가 미국에서 코인을 직접 발행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뭔가 매출을 만든 사례가 있나요? 이게 지금 판매는 됐는데 아직 발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아직 실적이 매출로 잡힌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근데 미리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우리가 얼마어치를 팔았고, 그러니까 그 실적 발표를 하는 걸 보면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아우팅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한테 유리한 정보를 실적 발표 때 보통 네. CEO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얘기해주는 정보들을 이렇게 쓱 보아하니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열매 앵커님이 뭔 얘기 하시는지 제가 알 것 같은데 네. 법적인 허들을 어떻게 저떻게 풀어서 결국에 발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자산 가치를 갖는 순간 그게 다 서클의 자산으로 편입이 되면서 주가에는 뻥튀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서클이 이걸 한다. 그래서 재미를 본다. 모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아마 다 하겠죠. 네. 아니 한국의 게임 회사들이 이미 수차례 코인 발행을 해서 회계 처리 논란도 많지 않았습니까? 많았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걸 한다고 하니까
특히나 서클은 더 큰 회사고 USDC를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회사라서 더 관심이 가는데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은 봐야 될 포인트가 좀 더 있다고 보시나요?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냐면요. 일단 잘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서클의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걸 일단 만들어 놓으면. 왜냐하면 잘 되든 안 되든 전체 발행량이 100억 개인데요. 그중에 25%가 서클 계좌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서클이 가져가게 돼 있어서 그 자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클한테는 일단 좋을 거고요. 이게 잘 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까지 USDC가 왔다 갔다 하는 주요 플랫폼이 어디였냐면 이더리움하고 솔라나였거든요. 네. 근데 아크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요 이더리움이랑 솔라나에서 USDC가 내던 네트워크 수수료가 감소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더리움이랑 솔라나가 먹어가던 걸 이제 가져오는 거니까 이더리움 솔라나한테는 그만큼 이제 마이너스겠죠. 물론 이제 이걸 얘기하기는 너무 섣부르고 아직 코인이 발행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근데 이런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이제 국채 금리가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네. 지금 우회로가 벌써 하나 나온 거예요. 네. 자체 코인을 자체 발행한다. 코인을 덧붙인다. 네. 그러면 저는 아까 전에 처음에 주식과 비교를 하실 때 내러티브에서 현재 AI 주식과 상대가 안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AI 쪽에서 어떤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우리 또 손가락 한 3개월 빨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러면 코인 쪽에서 좀 매력적인 모멘텀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제 그동안 저는 과거 생각해 보면 뭐 반감기가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랑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해줬다, 트럼프의 어떤 태도, 이런 것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걸 기대할 건 없는 겁니까? 일단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빨리 불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장기적으로 한 3년, 5년 정도를 봤을 때는 이 시장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 자체가 미국 정부에 어떤 대통령이 들어오든 간에 그 사람이 쓰고 싶은 돈을 쓰려면 그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만 해요. 네. 왜냐면 지금 국채 사줄 네. 수요처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고, 최근에 RWA나 뭐 이런 이제 이슈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RWA를 하면 뭐가 좋아요? RWA를 하면 뭐 어떤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달라지는 게 없고요. 크게 좋지도 않아요. 근데 왜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미국한테 너무 좋아요. 리얼 월드 에셋 RWA인데 실물 자산의 토큰화를 하면 미국에 뭐가 좋은가요? 일단 지금 스위프트에서 결제 대금 기준으로 했을 때 달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조금 넘어요. 네. 근데 요 이제 코인 세계에서는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이 99.5%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패권을 차지할 필요가 없이 이미 패권화가 되어 있고요. 네. RWA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면 뭐 어떤 금융 비용이 낮아지고 효율화되고 이런 부분들도 뭐 미시하게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뭐가 땡기냐면 일단 담보 활용성이 말도 안 되게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담보로도 지금의 금융 어떤 뭔가 이 포텐셜 잠재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 제가 생각할 때는 RWA도 하고 뭐 스테이블 코인도 왕창 찍고 그렇게 되면 미래에 어떤 상을 저는 이제 그리냐면 전 세계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미국 달러화가 기축 통화로 작용을 하는 온체인 세상에서 금융 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최근에 나오는 통계 같은 거 보면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AI 뭐 해서 요즘에 실업 얘기들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급진적인 분들은 벌써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동소득으로 이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만큼을 채워주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은 금융소득에 투자를 해야 돼요. 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앵커 두 분이시라면 투자를 할 때 기회가 많은 곳에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그렇죠. 유동성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거기가 이제 사실 그 이제 온체인 기반의 어떤 RWA 시장의 구축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코인의 어떤 수요로 또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트래티지라든지 이렇게 그 코인을 사주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서 계속 이제 비축을 해주는 기업. 그 수요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쪽 움직임은 요즘 어떤가요? 요게 이 시간에 좀 그래도 약간 건져가는 게 있으면 좋으니까 네. 비트코인 가격이 도대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네. 되게 많이 받는데요. 일단 요즘 설명하기 좋은 도구는 실질금리로 설명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예. 최근에 국채금리가 엄청 치솟았잖아요. 명목금리가.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실질금리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비트코인은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좀 하방 압력을 받고요. 실질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이제 상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네. 이게 첫 번째의 요소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실질금리만 보면은 이제 큰 낭패를 겪게 되실 거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수급적 요소인데요. 크게 보셔야 되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DAT 기업,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는 걸 업으로 하는 기업들이 얼만큼 비트코인을 사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최근에 팔로잉을 하고 있으니까 요게 이제 자료로 도출이 되는 아마 사이트는 없고 주에 한 15억 달러 정도가 그러니까 ETF 순유입량과 DAT 기업이 사는 양이 합쳐서 15억 달러 정도가 나오면 비트코인이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네. 네, 근데 그거보다 이제 좀 낮아지거나 특히 10억 달러 밑으로 처진다, 뭐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여지없이 떨어지고요. 그런 수급적인 요소가 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12만 6천 달러 이제 고점을 찍었었잖아요. 그렇게 됐던 게 사실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가 작용을 했냐면 미국이 돈을 풀어가지고 비트코인 준비금을 뭐 설정해서 전략 자산으로 이걸 맞아요. 모은다고 하더라 이런 네.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같은 것들이 내러티브로 또 시장에 작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건데 최근 들어서 지난주 특히 이제 블랙록 혼자서 거의 10억 달러 이상 이제 유출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블랙록이 팔았다는 게 아니라 네. IBIT를 블랙록을 통해서 샀던 아, 분들이 이제 현금화 결정을 한 거죠. 왜 했겠어요? 제가 볼 때는 AI 주식 하려고 한 겁니다. 팔고 넘어가자. 네. 네. 그래서 한 거고 그리고 스트레티 이제 질문 자체 네. 이제 질문에 대한 아, 답을 네네네. 하면 스트레티지가 최근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스트레티지의 특징은 우리는 비트코인 안 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네. 그러다가 이번 실적 발표할 때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희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스트레티지 한 주당 비트코인 몇 개를 보유하고 있느냐 이 지표가 제일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지표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비트코인 매도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사실 이제 DAT 기업은 여태까지 최근 한 6개월 정도를 보면 이 순유입 순유출이 그러니까 순유출로 잡힌 그러니까 넷 전체 이게 합산했을 때 마이너스가 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 중에 제일 큰 손이 스트레티지인데 이 친구들이 팔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센티멘트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 코인 투자에 대한 그 전략 조언을 좀 주실까요? 전략 조언은 일단 알트코인 보지 마시고요. 이더리움도 알트코인 포함인가요? 이더리움은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네. 이더리움 최근에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하는 창시자가 네. 있는데 이분은 예전부터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어떤 탈중앙성 그리고 보안성 뭐 약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약간 심취해 있는 타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막 뭐랄까요 그 특이한 애들처럼 네.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추구할 게 아니라 우리도 대중화를 좀 더 해야 된다. 음.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이더리움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 대중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합류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 이 사람들이 거의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약간 컬트적인 느낌이 네. 점점 이제 약간 그런 그래요? 느낌으로 이더리움 가고 있어가지고 이해가 됩니다. 네, 저도 조금 걱정이 돼요. 예. 고민을 할 건 없지 내가. 근데 약간 걱정이 되는 그런 네. 상황이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최근에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이 RWA 중에 주식 토큰화라고 하는 섹터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섹터의 이 수혜주 중에 하나가 하이퍼리퀴드라고 하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뭐 원유, 은, 금, 원자재, 뭐 최근에는 막 이렇게 코스피 주식들도 거기 올라가고 거래가 되고 있는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 수수료가 많이 잡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이더리움 팔고 좀 알만한 코인 인플루언서들이 하이퍼리퀴드 하이프라고 하는 코인을 사는 약간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가 되게 무서운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만큼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있었던 어떤 법칙들이 판판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한 달 뒤 정도에 어느 다른 채널에 나와가지고 또 뭐라고 하는지를 제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동완 원더프레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